성형외과 상담 과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물건을 살 때는 그냥 쇼핑하듯이 그냥 후기 보고 이렇게 사면 돼요. 그 다음에 최저가 찾으면 돼요. 저도 그렇게 해요. 물건 전자제품 좋아하니까 새로 나왔나? 그럼 보고, 먼저 산 사람이 있으면은 보고, 해외에서 리뷰 사이트 있으면 그거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애누리나 다나와 같은 데서 그냥 하는 거죠. 싼 거. 근데 공산품은 그래도 되는데 성형은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성형은 가장 중요한 게 진단이에요. 물론 이 전 단계도 좀 있어요. 환자가 어쨌든 간에 성형외과를 찾아올 때는 성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다라는 니드가 있겠죠. 그러니까 환자의 바램이 이 단에도 두 번째 단에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전 단에도 있을 수 있겠죠. 또는 불만일 수도 있어요. 이게 단순히 불만이 있어서 나 이런 부분이 불만인데 라고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라는 게 환자의 바람이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건 의사의 몫이고요. 이건 환자의 몫이에요. 환자가 정확하게 나는 이걸 바래요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이 내용을 듣고 의사가 어떤 부분은 가능하고 어떤 부분은 조금 포기해야 될 것 같고 어떤 부분은 효과가 떨어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이걸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은 의사는 수술을 권하냐 안 권하느냐를 놓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단순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기대되는 효과가 이만큼이고요. 이게 진료실에서도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기대되는 효과가 이만큼이고 치러야 되는 대가, 비용, 고통, 돈, 시간,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돼 있다면 의사는 권해요. 근데 기대되는 효과는 이만큼인데 내가 치러야 되는 대가가 이만큼이에요. 그럼 좀 애매하잖아요. 이럴 때는 환자한테 맡길 수밖에 없어요. 너가 선택해라. 환자분이 선택하세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절대적으로 옳다 그르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의사 입장에서는 기대되는 효과는 적고 치러야 되는 희생이나 어떤 부작용 이런 것들 비용 시간 다 포함해서요. 이렇게 크면 말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때로는 제가 판단할 때 이 작은 부분이 환자한테 굉장히 큰 걸 수도 있어요. 이건 정말 주관적인 영역에서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에도 일부는 환자가 우기듯이 이제 수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심플하게 판단해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 환자를 봤을 때 이만큼의 효과가 예상되고 치러야 되는 대가 희생이 이 정도라면 권해야겠다. 이거 애매한데 조금 좋아지긴 할 텐데 그 고생해가지고 이걸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환자분한테 글쎄요 막 적극적으로 권하진 못하겠어요. 근데 한번 고민해 보세요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한 경우는 작아요. 기대되는 효과 요만큼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프고 붓고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이런 게 이만큼이에요. 그럼 말려요. 그러면 또 환자들이 이 병원에서는 왜 안 해줘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줘 이런 식으로 얘기가 또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환자의 바램을 듣고 그 다음에 가능한 부분을 확인하는 게 이제 의사의 단계고요. 그 다음에 이 확인해서 환자분한테 이런 부분은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조금 포기하세요, 이런 부분 좀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고, 이 부분은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아요, 또는 환자가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더 좋을 것 같아요 라면서 수술 방법을 제시하게 되죠. 이렇게 수술 방법을 제시하게 되면 이걸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환자분마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시간, 돈, 어떤 여러 상황, 집안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상담할 때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 선택은 결국은 환자 몫이에요. 환자가 어떻게 내가 선택할 것이냐, 이번에는 이 정도까지는 하자. 근데 이제 이 선택에 있어서도 의사가 약간은 개입을 해요. 왜냐면은 수술에 따라서는 같이 해야 되는 게 있고 같이 못하는 것들이 있고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비용 효과니까 적게 고생하고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걸 찾아야 돼요. 그렇게 수술 방법이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부작용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다음에 회복기간, 그 다음에 비용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할지 여부를 결정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상적인 프로시저라면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상담실은. 근데 최근에 상담이 이제 인터넷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거꾸로 와요.
선생님, 저 빈곡선 절제술하면은 저 효과 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나가오는 거예요. 그럼 전 반대로 물어요. 그걸 왜 하려고 하세요? 라고. 아니, 그러면 이뻐진다길래. 아니, 환자분 얼굴은 그 수술이 어울리지 않는데요? 그래요? 어디 딴 병원에서는 그렇게 하라는데? 여기서 이제 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단이 없어요. 일단 답을 정해놓고 그냥 물건 사는 패턴에 우리가 익숙해진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뭐가 필요해. 난 뭘 갖고 싶어. 그러니까 난 이거를 사고 싶어. 어디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싸게 사냐. 어떻게 편안하게 살 거냐. 또는 뭐 서비스로 뭐 주냐. 이런 거를 우리가 따지듯이 물건 사는 방법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진료실에서 환자분들한테 제가 지적을 하면 아까 말했듯이 선생님 저 뭐 T절골 하면 어때요? T절골은 얼마예요? 뭐 이렇게 이제 진료실에서 물어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T절골이 뭔지는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 일단 기분 나빠요. 쟤 뭐야? 쟤 뭔데 나한테 저렇게 말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통 상담 시간은 제가 짧게 잡으면은 30분에서 1시간을 잡고 생각을 해요. 근데 워낙 뭐 얘기가 너무 잘 돼도 짧아질 수 있고 너무 안 돼도 짧아질 수 있어요. 또 간혹 환자분 중에 제가 이런 식으로 되물으면 뭐야 내가 몰라서 왔지, 내가 환자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하면서 되게 기분 나쁜 그 감정 소모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 환자분한테는 약간 포기를 해요. 내가 이 환자를 수술할 거는 아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요. 그러면 환자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디 가서 뭘 해도 상관없는데 요거는 주의하세요, 요거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게 또 무책임하게 느껴지는 듯도 해요. 그리고 나서 또 몇 달 있다 그 환자가 다시 와서 왜 그때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 안 했냐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무튼 제가 진료실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그런 거예요. 대부분의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수술 방법이나 어떤 후기 이런 것들에 많이 이제 노출이 되다 보니까 본인한테 어울리지 않는 수술법 또는 본인하고 상관없는 부작용에 대해서 쓸데없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한 채로 병원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중요한 이 진단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귀담아 듣지 않고 뭐 수술 방법이나 회복기간, 부작용 이런 것만 잔뜩 물어보다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이게 남의 얘기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오늘은 광대 수술의 역사 그리고 수술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광대 수술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노랗게 표시한 원이 있죠. 여기에 이 노랗게 표시한 이 프론탈본하고 또 맥실라본이 또는 템포랄 프로세스라고 해서 템포랄본이, 다시 말하면 프론탈, 템포랄, 맥실라본이 만나는 이 삼각관계에 있는 뼈가 광대뼈예요. 그래서 이 광대뼈를 줄이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려는 수술이. 그런데 문제는 역사적으로는 처음에 광대 수술을 할 때는 우리가 이 광대를 이렇게 잘라냈어요. 체부 쪽이라고 하죠. 이 체부 쪽을 이렇게 잘라내고 빼냈죠. 그리고 아치 쪽을 절골해서 그냥 밀어놓고 끝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최초에 했던 광대 수술이 최근 하고 있는 퀵광대랑 굉장히 유사해요. 근데 그게 왜 부활이 됐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게 초창기 저희 성형외과 의사들이 광대 수술할 때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부활했어요. 희한하죠. 근데 이 수술을 이제 우리가 할 때 이 수술을 한참 하다 보니까는 오른쪽에 보는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뼈가 없는 부위에서 이 체부 쪽에 45도 광대 쪽에 이렇게 함몰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함몰이 생기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 의사들이 또 느끼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절골하고 밑으로 처지는 거죠. 교근이 확 당기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 보고 의사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온 방법이 L자 절골이에요. 그래서 L자 절골을 하니까 이 뼈가 밑으로 내려가고 교근이 당기는 힘이 있어서 여기가 걸려서 못 내려가게 여기다 터구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터구리를 만들어주는 L절골이 이제 그 다음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고정을 하자 그래서 요 L절골 밑에 여기를 고정을 했죠. 당시만 해도 아치 쪽은 그냥 부분절골이라고 해서 부러뜨려서 밀어넣는 그린스틱 프랙처라고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밀어넣는 방식이 많이 했었죠.
그런데 교근이라는 녀석이 이렇게 커요. 우리가 입을 다물고 씹고 할 때. 근데 이 교근은 사실은 두 가지 근육 덩어리거든요. 겉에 있는 큰 교근하고 안쪽에 있는 작은 교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인피리어라 마세터릭 머슬이라고 하는데, 이 안쪽에 있는 녀석이 이쪽 템포럴 프로세스랑 뒷광대 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땡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절골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근이 땡기니까 이 노란 부위 절골에서 파란색, 하늘색 방향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내려가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그러면 L절골 하고서 요 앞쪽에 고정해놨던 피벗 포인트가 있어서 이 광대 체부는 초록색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 방향으로 돌게 돼 있어요. 힘의 방향이. 그래서 이렇게 힘의 방향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으로 이제 변이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 예가 이런 예예요. 체부 상방 쪽은 벌어지고 이쪽은 고정이 되어 있지만 이쪽은 벌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아치 쪽은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로테이션이 생기는 거죠. 그랬을 때 또 이 체부 쪽에 이렇게 함몰이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치 쪽에서는 너무 밑으로 내려오거나 뒤에서 절골이 되면 입을 못 벌려요. 턱관절하고 부딪혀서요. 그런 일이 또 생기는 것 같죠.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체부 쪽에 이렇게 고정이 돼 있으니까 안쪽으로 왕창 밀어 넣으니까 이쪽 체부 상부 쪽은 벌어지게 되고 아치 쪽은 밑으로 떨어지죠. 근데 이 경우는 입을 못 벌려요. 이유는 턱관절이라는 게 입을 벌리면 앞으로 빠지면서 서브룩세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앞으로 빠지면서 입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얘가 가는 길을 막아요. 그러니까 입을 못 벌려요. 아파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말씀하신 대로 또 뒤쪽의 플레이트는 밑으로 떨어지니까 이렇게 부러져요. 이 플레이트가 금속이라고 굉장히 큰 거라고 힘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손으로 이렇게 구부려도, 이렇게 살짝 구부려도 휘어지거든요. 물론 이렇게 끊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씹으면 이렇게 끊어질 수 있다고요. 떨어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플레이트가 부러져서 오는 분들도 꽤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템포럴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이제 템포럴 머슬이 이렇게 밑에 이렇게 하악에 코로노이드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붙게 돼요.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아치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임핀지먼트라고 그래가지고 아치뼈가 이 코로노이드 프로세스를 눌러요. 그럼 입이 안 벌어지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아프고. 그 다음에 과교정이라고 하는 건 여기처럼 이렇게 꺼져 있는 모습이죠. 템포럴 머슬 때문에 여기는 불룩한데 아치 부분의 과교정 때문에 여기는 함몰되는. 그래서 무조건 밀어넣는다고 얼굴이 작아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이거는 예전에 제가 한 5년 전인가 만들었던 영상인데요. 지금 이 손가락이 템포럴 머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코로노이드 프로세스에 붙어 있는 건데 이 광대뼈가 눌리는 거죠. 이렇게 눌리면 이 손가락을 누르게 되잖아요. 광대 절편이 부러진 그 뼈가. 그럼 이 손가락 템포럴 머슬을 누르게 돼요. 그러면 입을 벌리지 못하고 아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장애를 유발하는 경우가 과교정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또 이런 경우가 있는데 보면은 보통 한 3mm, 한 2.6mm, 그러니까 코로노이드 프로세스랑 아치 간의 거리가 요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조금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개인적으로는 3mm도 조금은 작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요 정도면 큰 문제를 만들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2mm 안짝으로 떨어져 버리면 이쪽 보면은 1.29mm거든요. 그러면 여기랑 아치랑 부딪혀요. 그러면 입을 벌리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와요. 그래서 개구장애로 굉장히 오래 고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되면은 또 뼈는 체부 쪽에서 많이 잘라내서 짧아져 있으니까 재수술도 힘들어요. 이러면 이제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 이 코로노이드 프로세스를 아예 잘라버리는 수술을 하기도 해요. 이렇게.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뭐 저 역시도 이런 상태에서 뭐 부러지고 이러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얘를 이제 다시 제가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임플레이트를 쓰면 다시 끄집어내고 고정도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코로노이드 프로세스를 자르는 경우까지는 가지 않게 이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 경우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광대 수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조금 드리려고 예전에 만든 슬라이드인데,
아시다시피 뭐 인터넷에 보면 광대 수술 얘기 많잖아요. 뭐 3D 광대 회전, 뭐 슬라이딩, 뭐 사다리꼴 절골,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광대뼈는 이렇게 얇은 판때기 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요. 두툼한 녀석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골면을 보면 이쪽이 이렇게 울퉁불퉁해요. 그러면 광대가 회전이 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회전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회전이 되는 건데 이렇게 회전이 되려면 여기서 부딪히는 거예요. 이 손가락끼리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끼리 안 만나요. 붙지가 않아요. 그게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여기가 벌어진 채로 고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벌어진 게 결국은 뼈 분류압을 유발해요.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회전을 시키지 말고 이렇게 슬라이딩해서 밀어 넣으면 된다. 이렇게 수술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렇게 밀어 넣으면 이 단차가 또 생겨요. 그러면 이 단차를 생긴 게 겉에서 이런 데서 체부 쪽에서 45도 쪽에서 만져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또 속상하게 만들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생기는 이런 단차들은 라습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갈아서 좀 매끈하게 만들어줘야 되고요. 이쪽 뒷광대도 사실은 갈아서 만들어주고 있어요. 예전에는 저는 사실은 뒤쪽은 고정을 안 했어요. 골막을 최대한 살려서 그냥 밀어 넣기만 하면 골막이 잡아주는 힘이 오히려 플레이트나 어떤 스크류보다도 훨씬 더 안전하다고 이제 경험적으로 느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뒷광대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제 나 여기 고렛나루 뒤쪽에서 볼록 만져지는 게 너무 싫다. 뭐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서 지금은 여기는 완전 절골을 하고 이 뒤쪽에 템포럴 프로세스라는 것을 이렇게 갈아준 다음에 여기에 플레이트 고정을 하고 있어요. 저 역시도 환자분들 니드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계속 바뀌어요. 한 4-5년 더 됐네요. 한 6년 전에 수술하던 이 영상 만들 때만 해도 이렇게 갈아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여기를 갈아주고 여기를 플레이트 고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뒷광대 얘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많이 이렇게 줄이면 이렇게 템포럴 프로세스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만져지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눈에 보이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 구렛나루 이렇게 있잖아요. 구렛나루 뒤쪽에서 귓바퀴 앞에서 여기서 만져지는 데거든요. 여기서 만져지는 것도 싫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걸 또 뭐 경락이니 뭐니 뭐 이런 데서 막 엄청 눌러가지고 이 피부가 뻘겋게 상해가지고 오는 분들도 봤어요. 진짜 막 혹처럼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이 부분을 최근에 환자분들이 이제 몇 년 사이에 많이 말씀을 하셔서 지금은 요 부분을 제가 이제 갈아내고 있어요. 갈아내고 남아있는 요 뼈와 이 템포럴 프로세스를 갈아내고 남은 뼈를 플레이트 고정을 하는 걸 최근에는 하고 있죠. 또 요렇게 온 분들한테는 단순히 열어가지고 요 뼈를 그냥 갈아주고 이렇게 해주고 있죠. 눈 안화 쪽에 가까이 붙여서 45도를 많이 줄인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보셨죠. 그래서 이 수술을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별 좋아하진 않아요. 뭐 그 방법이 전혀 틀렸다 이런 건 아닌데 개인적으로는 굳이 저렇게 해서 얻는 게 별로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왜냐면은 안화 쪽에 이렇게 바싹 붙이게 되면 안화뼈까지 침범하는 이런 절골 라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칫해서 안화골절이 일어나면 뭐 아마도 이제 경험해 보신 분들 이 환자분들 같은 경우도 수술하고 눈이 시뻘겋게 멍이 들어서 한 달 넘게 고생했다. 막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막 복시가 생겼다. 뭐 이런 분들. 그런 경우가 이제 이런 식으로 안화골을 침범했을 때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 수술의 목적 자체는 단순해요. 우리가 제 얼굴 보시면 광대 45도 광대는 여기인데요. 지금 저 절골 라인은 이 눈뼈 바로 옆에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가까이 간다는 건 이 45도 광대를 더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안화를 침범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방법은 좋아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제가 조금 다른 프로그램을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 환자 같은 경우를 보시면 광대가 되게 크죠?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양쪽이 차이가 좀 나요. 이 왼쪽보다 오른쪽 뒷광대 쪽이 많이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온 분들이 있는데 이 환자를 만약에 수술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이 뼈 두께예요. 그리고 여기에 상악동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공기주머니가 뼈 안에 비어있는 주머니가 이렇게 크게 있어요. 이렇게. 다시 말하면 아까 보였던 이 뼈가 이게 통뼈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를 그냥 한번 잘라서 볼게요. 우리가 절골을 한다고 했을 때 그냥 이렇게 한번 툭 잘라서 볼게요. 이렇게 잘라서 보면
여기 보면 여기 허당이죠. 이 뼈 굉장히 얇죠. 이렇게 굉장히 얇은 뼈가 되고 여기는 다 상악동이라고 해서 이렇게 비어 있는 데예요. 워낙에 우리 그 부비동염 걸렸다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이게 부비동염 걸리는데 이제 공기가 차 있는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이게 뼈가 실제로 두께가 이밖에 안 돼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안화 옆에는 조금 두껍지만 이 두껍다고 해봐야 이게 뭐 몇 밀리나 되겠어요? 한번 재볼까요? 2.5mm 측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두꺼운 데가 2점 몇 mm니까 여기는 뭐 1mm 조금 넘거나 여기는 1mm도 안 되는 얇은 뼈죠. 근데 이런 데다가 어떻게 고정을 하겠어요? 이런 데 고정해봤자 얇아서 스크류가 부러져요. 그러니까 뼈가. 그래서 이런 절골은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진 않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눈 옆에다가 뼈를 고정하게 되는데 그럼 또 눈 밑에 이렇게 만지면 여기가 만져져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전 기본적으로는 절골 라인은 한 요 정도를 쓰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잘라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아까랑은 다르게 뼈 두께가 꽤 두껍죠. 한번 재볼까요? 고정을 할 때 이 정도 되는 뼈 두께면은 여기는 한 3점 몇 mm 되죠. 3mm 정도 되고요. 또 여기도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여기는 한 4mm 가까이 3.7mm 정도 되죠. 그래도 스크류가 들어가서 고정을 하려면 이게 뼈 두께가 어느 정도 있는 데다가 고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뼈 두께가 어느 정도 있는 그런 곳에 고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화 쪽에 바싹 붙여서 자르는 방식의 이제 수술을 하는 거를 제가 모식도를 좀 이제 미리 잘라놔 봤는데요. 여기 빈 걸 보시면은 아까 이제 여기 뼈 두께가 보이실 거예요. 그나마 이제 안화 쪽에서 조금 거리를 둬서 여기는 한 2mm 정도의 두께는 확보가 된 공간이죠. 그래서 이 녀석을 실제 광대 수술할 때는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요. 뭐 아시겠지만 광대 수술은 기본적으로 뭐 회전을 이렇게 시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약간 밀어넣게 되죠.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이렇게 보자고요. 그럼 아까 말한 대로 피벗 포인트에서 얘가 벌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요거를 체부 쪽에 갖다 붙이려고 이 녀석을 더 갖다 붙이려고 저희가 또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러면 또 여기서 낑겨요. 그래서 실제 수술할 때도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기 싫어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 체부 쪽 뼈를 잘라내요. 그래서 이렇게 수술을 하는 게 광대 수술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기 뒷광대가 튀어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욕심내서 더 줄이면 또 뭐 더 줄일 수도 있죠. 이렇게 막 더 밀어낼 수는 있어요. 이 정도까지도. 그러면 여기서 하나 보셔야 될 게 템포럴 프로세스랑 아치 뒷변이 붙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얘랑 붙기가 힘들어져요. 이렇게 되면은 이 과교정이 일어나서 포로노이드 프로세스랑 얘가 부딪히지는 않지만 얘랑 뼈 유합이 일어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정도는 사실은 이 뼈 두께 요 정도예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 쳐내고 뭐 여기 뒷광대를 이렇게 쳐내는 작업을 하고요. 이렇게 수술하면 좀 매끈하게 끝나거든요. 45도도 어느 정도 갈고 여기가 연결이 되면서 잘 붙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술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고정하고 여기 고정해도 얘가 근육이 당기는 힘이 있어서 여기 플레이트 부러지면서 막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사실 수술할 때 제가 보는 방향이 딱 요 정도예요. 그럼 요 뒤는 잘 안 보이거든요. 고정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런 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또 이렇게 90도로 꺾여진 드릴이 있어요. 그래서 그 특수기구를 써가지고 하면은 대략 이 안화 하연 높이까지는 고정을 할 수 있어요. 입안 절개를 통해서도 앵글드 드라이버라는 걸 쓰면은 이 위쪽까지, 이 안화 하연 여기까지는 고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고정을 하는 방법을 저는 최대한 위까지 하려고 하고요. 안화 쪽에 바싹 붙이는 수술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이 안화뼈가 얇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안화 쪽으로 이렇게 바싹 붙여서 수술할 때 체부뼈를 많이 잘라서 얘를 상방으로 고정한다는 컨셉이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이 버트리스라고 하는 부분에 상악동이 열려요. 그래서 이 상악동이 열리는 게 단점으로 나타나요. 타병원에서 했던 경우인데 안화에 가깝게 절골 라인을 이렇게 만든 경우고요.
그러다 보면 체부 쪽 절골이 필요해져서 얘가 이만큼 옮겨가게 되죠. 이 점이 여기 있어야 되는 점이거든요. 이 녀석이 이렇게 옮겨가면서 이렇게 상악동이 열리는 상황이 벌어지죠. 지금 여기도 보면 상악동이 열리고, 일반적으로 고정은 여기하고 여기에서 괜찮은데 이게 꼭 이렇게 하면 안 좋다라고 말은 못해요. 왜냐면 이렇게 하고서도 괜찮은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하는 게 틀렸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개인적으로는 조금의 가능성도 줄이고 싶어서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이쪽에라도 하나 더 고정을 해주고 싶다. 그게 제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경우는 보면은 밑에 쪽만 고정을 했죠. 그리고 뒤에 고정했고. 근데 이제 뒤에 아치 쪽 고정한 플레이트가 기역자로 꺾인 플레이트를 써서 뒷광대가 좀 남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가 체부 절골이 굉장히 많은 경우죠. 체부 쪽에서 뼈를 많이 빼서 나가니까 여기가 비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상악동이 열리게 되고. 또 하나는 이렇게 수술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여기랑 이 왼쪽 오른쪽이 절골 라인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의사는 오른손잡이가 대부분이잖아요. 오른쪽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좀 편해요. 근데 왼쪽은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 경우도 보면은 오른쪽은 조금 남는데 왼쪽만 이렇게 좀 하나 쪽에 더 가깝죠. 일부러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걸 뭐 절대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이제 보면은 아까처럼 뭐 고정 안 하고 귓광대로 이렇게 하신 분이죠. 그런데 귓광대로 하고 효과 없다고 한 번 더 절골 라인을 2번 만든 경우예요. 이런 경우도 있고요. 이제 이 경우도 귓광대인데 뭐 이렇게 절골하고 이렇게 잘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100% 귓광대 하면 어떻게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걸 절대적으로 이렇다 저렇다라는 어떤 논리로 이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방으로 밑으로 처지면서 갭이 생긴 경우, 이쪽도 아나 쪽 절골에 너무 가까우니까 뭐 이렇게 빈 경우. 지금 이 사진이 이제 아까 질문 주신 내용에 가장 가까운 사진 같아요. 아나 쪽으로 바싹 붙이고 이쪽 체부에서 절골에서 뼈 빼고, 그러니까 상악동이 이만큼 열리죠. 이런 경우는 이제 상악동염이 오는 경우도 종종 있고, 보면은 좌우 쪽에 다르게 이제 절골이 된 경우도 간혹 있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광대 줄이고자 하고 여러 번 수술을 하신 경우예요. 그래서 너무 수술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광대뼈가 남은 게 거의 없는 경우죠. 아나 쪽에 너무 많이 붙이고 밀어 넣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효과가 없는 경우예요. 고정을 제대로 해주고 밀어 넣었어야 되는데 이쪽에 보면 여기가 그대로거든요, 거의. 그래서 절골만 했지 뭐 뼈 변화가 거의 없어서 움직임이 거의 없는 이런 경우고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막 여러 번 수술하면서 체부 절골하면서 뼈 빼나가고 그러면서 뼈가 없어진 경우고요. 그래서 광대 수술은 이게 굉장히 많은 다양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광대 수술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제 요거는 오늘은 뭐 내용이 조금 길어질 것 같으니까 요 내용은 다음에 제가 광대 수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바이오 세라믹 질문 주셨는데요. CG바이오라는 회사에서 만든 그 BJ7이라는 재료예요. 사실 이제 그 재료를 뭐 저도 알고 있고 그 회사 대표님하고도 친하고, 그래서 또 임상을 같이 했던 교수님이 이제 중앙대 교수님이시고, 그 바이오세라믹 BJ7이라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뼈랑 잘 붙고 뭐 이런 굉장히 좋은 재료로 이미 알려져 있는데, 지금 그게 이제 주사기로 짜내는 방식으로 스퀴징을 해가지고 3D 프린팅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밀도가 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정밀도가 많이 떨어지니까 실제로 뼈 수술, 그러니까 재건 수술에 활용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더 기술이 올라와야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저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병원 개업하고 있는 분은 그런 일 생기면은 야, 효과도 없는 건 날 왜 시켰냐 이러면서 이제 환자들이 컴플레인이 굉장히 심해져요. 그래서 제가 확신이 없으면 사실은 쓰기가 힘들어요. 지금 뭐 원광대에서 골모세포 턱 재건한다는 거는요, 뭐냐면 금속 티타늄으로 껍데기를 싸요. 거푸집을 짜는 거고요. 그 안에다가 골모세포를 배양해서 이제 주사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를 계속 주면서 그게 내 뼈가 되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몇 번을 주사를 해요. 그 다음에 뼈가 생겼으면은 그 티타늄 껍데기를 제거한다. 뭐 이제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저는 그 임상 결과를 보지 않는 이상 그 내용으로 재건 수술을 못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세포 배양하려고 줄기세포를 빼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티타늄으로 껍데기를 쓴 거를 넣어줘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또 여러 번 줄기세포를 넣어서 뼈를 만들어야 가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또 뼈가 다 만들어진다면 티타늄 껍데기를 다시 또 뜯어서 빼야 된다는 이제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줄기세포를 통하던 어떤 재료를 통하던 만들어진 뼈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딱딱한 뼈가 아니라 이게 성긴 뼈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푸석푸석한 성긴 뼈일 가능성이 많아서 그게 실제로 단단한 뼈로 됐는지와 또 하나는 또 안전하게 뼈가 되는지와 그것들을 조금은 임상적으로 검증이 되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광대 수술 후 생긴 볼페임은 광대 재건을 통해 다시 복구 가능한가요? 볼페임은 조금 다른 문제예요. 아까 슬라이드에서 조금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요. 제가 아까 그 안화 쪽에 바싹 붙여서 하는 수술을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볼페임은 요런 데서 생기거든요. 여기를 절골을 하고요. 뼈를 빼내고요. 얘를 여기다 갖다 붙이면요. 이 교근이 일로 위로 올라가요. 그럼 볼페임이 생기는 부분은 요 부분이에요. 겉에서. 그래서 겉에서 그 부분에서 볼페임이 슉 생기게 돼요. 그러면은 그거는 뼈를 내려준다고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릴 수도 없고요. 일단 뼈가 짧아졌으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본칩이라고 해서 이 앞쪽에 체부 쪽에 여기 뼈를 잘라내는 이런 작업하는 거를 개인적으로는 조금 좋아하지 않아요. 또 이 광대를 상방 고정한다고 해서 이렇게 위로 올리거든요. 이 방향으로. 그러면 이 교근이 일로 쭉 스트레칭 되면서 고무줄 같은 거예요. 근육은. 그래서 얇아지면 부피가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가 꺼지겠죠. 그래서 그 해결은 사실은 뭐 근육이 얇아지면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뭐 지방이식이나 어떤 그런 걸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볼페임이요? 볼페임은 여기에요. 여기. 광대뼈 만져지는 바로 밑에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요걸 볼페임이라고 하고요. 이게 이 분류압 때문에 생기는 건 여기 체부에 라인 생기는 거예요. 조금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줄인다면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이거 아까 보여드린 그 사진에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딱 요만큼이에요. 턱관절이 여기 소켓에 있거든요. 그래서 요만큼. 그러니까 요렇게 돼 있을 때 요만큼 줄일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턱관절이 여기 있으면 여기가 이제 그 맨디블라 조인트의 이제 소켓이에요. 그래서 그 이상으로는 줄이는 거는 힘들어요. 왜냐면 턱관절이 망가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리미테이션이 될 것 같아요. 녹는 스크류 고정할 수도 있는데요. 녹는 스크류는 고정력이 굉장히 약하고요. 오히려 지금 녹는 스크류에 대해서 오히려 좀 말이 많은데 이게 락틱 애시드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녹을 때 이 주변을 약간 산성화 시킨대요. 조직을. 그래서 그 조직이 산성화되면서 염증이 아니라 균이 들어가는 염증이 아니라 인플라메이션이 심해서 주변 조직이 흐물흐물해진다는 것 때문에 최근에는 녹는 스크류 거의 안 쓰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귀밑감 모양은 환자랑 많이 상의를 하는데요. 조금 이렇게 제가 가이딩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각턱이 컸던 사람은 어쨌든 작아지고 싶어서 줄이려고 수술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수술하기 전에 이만큼이었고 지금 이만큼이면 환자들은 이때가 낫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때만큼 만들어주면 이건 너무 크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재건 수술은 옛날과 지금의 중간 어디쯤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환자분하고 얘기를 다 많이 좀 해봐야 돼요. 블로그를 지금 한 5년, 6년? 그 정도 조금 이렇게 써왔는데, 사실은 제가 블로그 썼던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제가 프린팅 관련해서 일을 처음 할 때, 사실은 뭐 누구한테 물어보고 배울 대상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서칭이죠. 저 역시도 뭐 구글링 하고 이러면서
정보를 얻고 또 그런 거 관심 있는 약간 얼리 어답터 분들 그런데 모여있던 카페에도 가입을 해보고 이제 그러면서 그런 분들한테 이제 귀동냥을 많이 했어요. 제가 모르니까 뭐 모르는데 뭐 있어요. 그래서 그 귀동냥을 많이 하면서 이분들한테 되게 도움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예를 들면 동료 의사나 후배 의사가 뭐 프린팅 관련해서 의료 쪽에 접목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나름의 5년 동안의 흔히 말하는 그 뻘짓이죠. 이렇게도 해봤다 저렇게도 해봤다 나 이런 거 공부해보고 이런 거 알아봤었는데 이러고서는 했는데 잘 안되더라 이건 아직 좀 멀더라 아직 기술이 뭐 안 다가왔더라 이건 나중에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그냥 적기 시작했고 또 일상글을 좀 적기 시작했고 또 환자들하고 얘기하면서 조금 느꼈던 거 그냥 제 개인적인 일기장처럼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은퇴를 하고 나서 제가 블로그에 썼던 글들을 앞으로도 계속 쓸 예정인데 쭉 모아놨다가 나중에 뭐 누가 보든 말든 그냥 좀 책처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해서 블로그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 한 1년 사이 블로그를 보면서 조금 회의감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은퇴를 당장 한다는 건 아니고요. 근데 최근에 서로 이웃을 신청하는 분들을 보면은 뭐 이렇게 상업적인 분들이죠. 뭐 하수구 뚫어요. 뭐 이런 분도 오시고 뭐 지방 어디에서 뭐 도배해요. 이런 분들도 서로 이웃을 신청하시고 그래서 이게 점점 블로그가 공간 자체가 이제 소통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약간 상업적인 공간으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는 질문이 오는 것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수술한 지 5일차예요. 수술한 병원에서는 CT도 안 찍어줘요. 저 괜찮은 건가요?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사실 질문들이 반복적으로 많이 오거든요. 근데 사실 그 내용은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점쟁이도 아니고 환자분 얼굴도 모르고 CT도 못 봤는데 수술을 또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는데 말만 듣고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거는 솔직히 환자분한테도 예의가 아니고 또 수술해 주신 선생님한테도 예의가 아닌 제가 괜히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처럼 되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준비는 많이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제가 멀티태스킹을 하기가 댓글도 봐야 되고 하기가 쉽지는 않네요. 그래도 좀 정기적으로 이렇게 좀 하려고 하고요. 저희가 환자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 재건 수술 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수술하고 나서는 인터넷 보지 말고 재밌는 거 좋은 거 보라고. 굳이 뭐 성형 이런 거 보지 말라고. 의무화까지는 아니고요.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이제 늦은 시간이니까 이제 주무시고요. 괜히 인터넷 서칭하면서 시간 보내는 일 이제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정말 고민이 되신다면 전문의 선생님하고 대면 상담을 하세요. 근데 너무 힘들게 막 고민하고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얄팍한 지식으로 짜집어서 이렇게 막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